근데 이번 전시의 특색은 실제로 그 심해 열수 지역에서 수집이 된 표본들을 전시하는 것을 중앙에 배치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들은 예를 들면 그 관병이라고 해서 보통 액침 표본들을 많이 이게 생물을 보존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조직이 상하거나 부패하지 않고 또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포르말린 한 4~5% 정도 포르말린 용액에다 담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그 생물의 유전자 연구를 위해서 에탄올, 그러니까 알코올 용액에 담가두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부패하지 않게 보존을 하고요. 저희는 영상 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초등학생들이 와서 볼 때 초등학생들이 벽에 판넬로 어떤 그림하고 지식이 적혀 있는 걸 가지고 거기서 흥미를 유발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만지고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그래야지 아이들이 흥미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이러닝 차원에서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미지를 읽고 그 이미지에서 그 해당하는 3D 애니메이션이 나오게끔 그렇게 짜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하시는 QR 코드의 원리하고 같습니다. 같이 떠가지고. 다 그리신 거죠? 그쵸. 이거는 3D 애니메이션으로 다 만든 거죠. 왜냐면 지금 보시면 고래와 이런 통나무가 굉장한 그 심해에서는 먹거리예요. 그래서 고래가 죽은 그 말하자면 사체라고 하죠. 죽어서 이제 떠내려 오면 그거를 심해에 있는 동물들이 먹고 사는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고래의 모형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이게 고래 모형이고요. 여기 아래 사실 이제 RFID 동전만한 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칩이 여기에 닿으면 일정 부분에 닿으면 이제 화면이 바뀌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죽어서 떠내려오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물들이 먹거리를 찾아서 오는데 이게 거의 뭐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를 이제 어린이들이 보기 좋게 이렇게 짧은 동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창발이라는 게 영어로는 emergence라는 뜻인데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1 플러스 1이 2가 아니고 2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부분을 합쳐놨는데 그게 전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보다 더 커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힘을 합치면 그 둘이 합친 거의 산술적인 합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명계의 가장 기가 막힌 원리거든요. 물리계와 화학계에서는 1 플러스 1이 정확하게 2여야만 합니다. 그 이상이 되면 거기선 큰일 납니다. 하지만 우리 생물계는 세포를 다 합쳐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합쳐서 기관이 되는데 심장을 이해하는데 심장의 세포를 다 꺼내가지고 다 조사한 다음에 그걸 다 합치니까 심장이 딱 되더라. 심장이 그대로 이해되더라.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심장을 이해하고 간을 이해하고 뇌를 이해하고 다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걸 다 합쳐놨는데 제 몸에 있는 100조 개의 세포를 다 합쳤더니 정확하게 최재천이라는 인물이 이해되더라.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한 단계를 올라갈 때마다 생물계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속성들이 나타납니다. 그거를 우리가 창발 효과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동굴에 살던 시절에 두 동굴이 있다고 칩시다.
한쪽 동굴에는 굉장히 자연을 보존하는 마음이 아주 투철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칩시다. 주변 환경을 잘 보존하고 자연을 해치지 않고 이렇게 살라고 애쓰는 곳이 있고, 이쪽 집안은 뭐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고 부어라 마셔라 싸라 뭐 마음대로 하고 산다고 칩시다. 자, 이쪽 집안에 어느 날 손주가 화장실에 가려고, 시골서 크신 분들은 그런 밤 기억하시죠? 문 열고 나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별도 없고 달도 없는 밤. 이 앞에 안 보입니다. 그런 밤인데 나가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주가 동굴 더 깊숙한 데로 들어갑니다. 근데 할머니가 잠이 없으셔가지고 어디 가냐? 네, 할머니 화장실 가는데요. 화장실이 왜 그쪽이냐? 나가서 누구 알아? 나갔다가 그 손주 못 돌아왔어요. 그 한 달 후에는 또 손녀딸 나갔다가 못 돌아오고요. 그래서 이 집안은 그냥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리고 먹지 못해서 집은 깨끗해요. 근데 이 집안은 이거 뭐 난장판이에요. 근데 이 집안에도 어르신이 코는 있어요. 그래 어느 날 하는 얘기가, 아이고 웬 동굴 구석이 이렇게 지저분하냐. 파리는 이게 뭐 당연하죠. 여기저기 인분 있고 뭐 먹던 거 다 버렸고 그러니까 이 양반 뭐 하냐? 지팡이 짚고 마실 가세요. 한 2시간 돌더니 집에 오셔갖고 한다는 말씀이, 이사 가자. 내 좋은 동굴 하나 찾았다. 이사 가는데 그때 뭐 가구가 있어요? 뭐 이삿짐 센터 부를 거 있어요? 그냥 다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가면 되잖아요. 그때 남겨놓고 간 그 조개무지 뭐 이런 걸 지금 우리 저 고고학자들이 뒤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놓고 갔어요, 그냥. 자, 어느 집안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자손을 많이 남겼을까요? 네, 이 집안입니다. 이 집안은 자손 못 남겼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집안의 후손이에요? 예, 전부 더럽고 못된 집안의 후손입니다. 저는 이 집안의 후손은 살아남지를 못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 논리에 의하면.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사는 우리는 모두 저 집안의 후손이에요. 우리 유전자 안에 자연을 보살피라는 본능, 저는 적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상에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거는 다른 어떤 동물보다 자연을 착취하는데 귀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겁니다. 그걸 잘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가장 성공한 동물입니다. 다만 문제가 어딨냐? 문제는 이겁니다. 더 이상 옮겨갈 동굴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는 아무리 어르신이 마취를 몇 날 며칠을 다녀본들 옮겨갈 동굴이 없습니다. 우리 유전자 안에 없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배워서 터득해서 인식해서 실천에 옮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자연사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되는 거고요. 생태학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자연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하는 거를 계속 끊임없이 배워야, 그래야 그 속에서 다른 생물과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자연사박물관에서 그 가장 주류 중에 한 축인 생물학 분야에서는 생물의 다양성을 다루고 또 생물의 역사를 다루기 때문에 진화를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고생물학도 사실은 어떤 분류군의 계통이 지질 시대를 가면서 어떻게 발생을 하고 어떻게 없어지고, 공룡 같은 경우는 없어졌잖아요. 파충류의 분류군이지만 중생대 말기에 없어지고, 이런 걸 다루다 보니까 진화적인 내용이 어떤 전시 또는 그 수집의 핵심입니다. 연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윈을 예로 들었는데요. 다윈이 모아왔거나 다윈이 가지고 있는 자료도 현재 영국의 그 자연사박물관에 전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윈의 그 이 책에 나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가 뭐냐면, 이게 나무 가지가 출발해서 이렇게 뻗다가 어디는 없어지고 어디는 계속 이어져서 이 나무 가지 끝까지 오는, 이게 진화를 그림으로 보여준 어떤 표현인데요. 진화란 어떤 과거의 공통 조상이 기원이 있었고, 그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서로 다른 갈래로 갈라지다가 어떤 갈래는 멸종하고 어떤 갈래는 계속 이어져서 후손까지 이어지는, 이런 게 진화의 과정이다. 그래서 어떤 과정과 이 결과로서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벌어진 일의 결과로서 생물 다양성이 우리가 오늘날 보는 생물 다양성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보는 눈을 이렇게 완전히 바꾼 거죠. 그 이전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생물학에서는 도부잔스키라는 사람이 일찍이 생물학에서 이런 진화라는 개념을 빼고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없다. 뭐 이렇게. 그러면 뭐냐? 그냥 개별 물질에 대한 아니면 개별 요소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관찰이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사박물관에선 중요한 개념이고요. 생물 다양성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사박물관에 가지고 있던 그런 기능을 뭔가 하여간 사회가 아니면 그 어떤 연구기관들이 이거를 가지고 계속 연구자는 연구하는 일을 해야 되고 또 그걸 알리는 일은 또 교육이든 전시를 통해서 해야 되고 국내 종이 4만여 종 기록되어 있고 세계에는 130만 종 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록된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집계된 표인데요. 그러면 기록되지 않은 그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생물들은 있을 텐데 계속 왜냐면 신종이 보고되고 있거든요. 이제까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전에 있던 거하고 다른 뭔가 이름 붙여지지 않은 새로운 종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신종이라고 하는데 그 신종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 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 얘기고요. 흐름이 이렇게 표본을 자연사박물관에 놓고 수장고에 이렇게 집어넣고만 보내던 그런 시절에서 이제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 연계된 걸 저희가 볼 수 있고 일부는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전문적인 연구에 활용할 수 있고 또는 누군가는 이거를 이용을 하면 이게 교육에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초중고 교육에 저는 충분히 이걸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디서 옥수수가 나타났는가 그게 궁금하다. 이게 이제 티오신테가 맺는 씨앗이고 이게 이제 옥수수예요. 그러니까 그 플랜트의 이 구조, 기본적인 구조 말고도 씨앗이 그러니까 껍데기도 얇아지고 더 숫자도 많아지고 이런 변화가 있었죠. 아까 TB1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그 브랜치가 하나로 모아지면서 또 그 중간에 그 옆으로 나가는 브랜치가 나가는 대신에 거기에 이제 그 씨가 열리는 그런 돌연변이었는데 씨의 모양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또 다른 유전자 이제 돌연변이가 있었던 거죠. 이게 티오신테고 여기 옥수수 보면은 차이가 확 나죠. 그래서 그냥 보면은 정말 얘의 조상이 얘라는 걸 금방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교배를 시켜보면은 너무 그냥 교배가 잘 되는 거죠. 처음에 그 원시 조상 식물인 티오신테는 굉장히 씨앗도 몇 개 안 달리고 굉장히 딱딱해가지고 거의 먹기가 힘든데 이걸 왜 그 고대 멕시코인들이 키웠냐? 멕시코 사람들이 가졌던 어떤 그 문서 같은 걸 봤더니 연구했더니 그 씨앗을 튀겨서 먹는 그 행위에 관한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바로 토토포카예요. 딱 느낌이 오지 않아요? 딱 튀겨 먹는 거죠. 토토포카. 여기 지금 브로콜리가 있어요. 브로콜리가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아까 그 겨자식물에서 어떤 돌연변이가 일어났냐면은 이 꽃이 펴야 돼요. 꽃이 펴야 되는데 이 발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 꽃으로 진행하는 그 단계가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꽃으로 최종적으로 분화하진 않고 꽃 봉우리, 그러니까 꽃으로 가는 그 전 단계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좀 괴물이죠, 괴물. 그러니까 꽃으로 최종적으로 진행되면은 티슈가 딱딱해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전 단계, 물렁물렁한 단계만 계속 반복되니까 소프트하니까 우리가 먹기 좋은 거죠. 맛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자연계상에서 생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이걸 갖다가 딱 돌연변이로 포착해가지고 그거를
인위적으로 키우는 거거든요. 20세기 들어와서는 품종 개량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돌연변이를 이런 것들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기다린 거고요. 몇백 년 전에 농부들이 우연히 자연적으로 일어난 그런 무작위 돌연변이를 의 효과를 발견한 건데, 그보다 더 빨리 새로운 그 변종을 발견하기 위해서 막 방사선을 쬐고, 그래서 실제로 막 돌연변이율이 높아지고, 그래서 어떠한 환경적인 요인 돌연변이를 높이는지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 이런 과학관이나 이런 것의 전시를 통해서 진화의 어떤 이해를 구하고자 할 때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냥 와서 돌연변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가능하게 하는지, 돌연변이의 효과가 얼마나 다양하고 그거 축적됐을 때 얼마나 다양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생물의 변화가 날 수 있는지 그것만 이해한다면은 그 밖에 다른 개념인 뭐 자연 선택, 무슨 종 분화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돌연변이에 의한 생명의 다양성의 생산, 어떤 그런 것을 이해하는 것이 거의 진화 생물학의 절반 정도를 이해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공사립과학관이 지금 154개로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2008년도만 하더라도 한 60개 정도의 그 과학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과학관 협회 등록 기관으로서는 한 128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엔 154개라고 한 것은 일부는 이제 과학관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과학관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현재도 사립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생기고 있고 끊임없이 사립에서도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비해서 이제 대학에 과학관학과 관련된 그 과가 없다 보니까 정식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는데요. 그래서 대상은 여러분들 그 과학관의 전시라든가 콘텐츠라든가 뭐 그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등록하셔서 갖고 들을 수가 있고요. 과목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안에 있는 것처럼 과학관 관련된 건 과학관 이해라든가 전시 콘텐츠라든가 다양한 걸 갖다가 공부하시게 되고, 또 그걸 갖다가 다 하신 다음에는 이론 교육을 60시간 하고 현장을 갖다가 한 40시간 실습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가장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개별적으로 공부할 때는 이론 책을 갖다 많이 볼 수 있는데 현장에서 직접 대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론뿐만 아니라 현장 실습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론 40시간을 갖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그걸 다 마치시게 되면 과학관 명의로 수료증을 수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관이라는 거 두 가지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과학박물관이냐, 과학센터냐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과학관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하는 과학박물관 쪽이죠. 왜냐하면은 과학박물관은 오브제를 갖다 중심으로 하는 거고, 과학센터라는 것은 체험 위주로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 체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이 과학센터 쪽이고, 과학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브제를 갖다가 수집하고 조사하고 연구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시도 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갖다가 과학관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하냐? 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전문 인력을 갖다가 보유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역시도 과학관법 4조 2항에 명시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수료를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채용이 될 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수료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될 수, 그러니까 경력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그 뽑으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 인정을 해주시고 계신지가 더 궁금하거든요. 전반적으로 그걸 갖다가 공고에서 뽑을 때 이 자격증 있는 분들한테 수료하시는 분한테 좀 플러스 점수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제도 좀 체계화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구의 역사 이야기할 때
과거에는 뭐 그냥 뭐 생명체가 죽었네 말았네 이런 거 갖고 이야기를 하다가 18세기에는 이제 1950년대에 이르면서 이제 화학이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화학을 가지고요, 이제 사람들이 과거에 이제 빙하시대 증거를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오늘 말씀드릴 동위원소랑 그 다음에 뭐 미량원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이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아이스코어입니다. 그래서 이 댄스 가러드라는 사람이 뭐 어떻게 보면 인간 최초로 과거에 빙하기가 있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그런 분입니다. 처음에는 전 세계에 있는 자기 친구들한테 전화를 겁니다. 50년대 전화가 있었을까요?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래서 야, 니네 지금 집 옆에 가서 이렇게 비를 받아서 그 비 받고 그다음 니네 동네의 평균 기온이 얼마인지를 내한테 보내줄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보면 뭐 O18이라고 있는데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리고 OH Abundance in Freshwater, 그러니까 이 강수의 비에 있는 동위원소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발견한 게 그 동위원소 값과 온도가 뭔가 비례한다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 동위원소라는 것을 분석하게 되면 뭔가 과거에 뭔가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고기후를 공부하는, 그러니까 과거의 기후를 공부하는 방법은 이 동위원소가 없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무거운 물들은 아까 바닷물이고 그 다음에 따뜻한 지역. 따뜻한 지역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가스불의 온도를 좀 더 높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수증기가 더 많이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무거운 물들이 더 증발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따뜻한 지역의 동위원소 값은 높고요. 추운 지역의 동위원소 값은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거 하나만 뭐 다른 건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이렇게 동위원소 값이 추울 때는 낮고요. 그 다음에 동위원소 값이 따뜻할 때는 높다는 사실만 아시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래프들이 다 이해되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댄스 가르드가 이제 전 세계의 비를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이런 어떤 직선 관계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게 무슨 2차 함수도 아니고 3차 함수도 아니고 날씨가 추운 지역과 날씨가 따뜻한 지역이 이런 식으로 1차원적인 어떤 선형 관계를 가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찾아서 분석하게 되면 이런 걸 바탕으로 과거의 온도를 복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보시면 여러분들은 뭐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제 인간이 과거에 빙하기가 있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힌 첫 그림을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다. 얼음의 나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정말 딱 이 얼음 뭐 이렇게 혀로 맡아본다든지 딱 보면 이게 몇 년짜리 얼음이라고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얼음의 나이를 알 수가 있을까요? 이 남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겨울에 춥고 여름에 따뜻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듬성듬성 분석하게 되면 잘 안 보이는데 굉장히 조밀하게 분석하면 여름과 겨울의 동위원소 값이 틀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화산재가 얼음의 눈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993년인가요? 그 필리핀이 피나투보 화산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런 화산재들을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얼음 속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아까 미량원소 같은 것들을 분석하게 되면 그 화산재의 어떤 영향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어떤 황산의 농도가 높아진다든지 그러면 이거는 1993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확정할 수 있는 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표본을 많이 갖고 있느냐, 실제로 전시실에 나와 있는 표본들은 굉장히 일부만 나와 있고요. 수장고에 가면 엄청난 표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표본을 모으는 이유는 뭘까요? 표본을 많이 채집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확증 표본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새로운 종으로 됐을 때에 증명이 되는 그런 표본인 거죠. 그래서 근거가 없이 이게 얘가 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어떤 표본을 하나를 근거로 해서
아, 이 표본의 뭐 식물체의 높이는 얼마고 무슨 잎은 어떻게 생겼고 꽃은 어떻게 생겼고 구구절절히 다 설명하는 것은 그건 다 그 기준 표본이 있어야 그 다음에 어떤 누가 와서 봐도 아, 이게 이래서 이게 신종이구나 이렇게 이제 그 인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바우처 스페시멘이라고 해서 확증 표본이라는 우리말 용어를 쓰긴 하는데 그렇게 이제 기준 표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미 뭐 그랬을 때 장미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도대체 기준 표본은 뭐였어? 이럴 때 찾아볼 수 있는 게 기준 표본이라고 해서 홀로타입 그러니까 정기준 표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기준 표본은 굉장히 중요해서 표본실 내에서도 아주 특별 대접을 받습니다. 일본 동경대 표본관 같은 데를 가면 이렇게 비닐봉투 안에 그 표본이 들어있으면서 밑에 빨간 띠를 이렇게 탁 누르고서 있다든지 또 뭐 뉴욕 식물원 표본관 같은 데를 가면 아예 그런 그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기준 표본 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주 또 특별 대접을 받고 왜냐하면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망가지면은 아무도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면 그거 한 장만 있어도 되지 왜 필요하냐 하면 표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 각처에서 다 모였을 때에 같은 A라는 식물도 사이즈가 뭐 10cm짜리도 있고 50cm짜리도 있다면 공교롭게 10cm만 있으면 아, 이 식물은 10cm인가 보다 이렇게 알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표본이 많으면 아, 이 식물은 10cm부터 50cm까지 이렇게 다양하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식물의 변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표본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식물이 이렇게 표본의 변이를 많이 볼 수 있는 게 표본 수가 많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표본관들은 표본관에 뭐 120만 점, 뭐 우리는 90만 점, 100만 점 이렇게 이제 자랑하는 표본관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고 우리 학교는 식물이 아마 10만 점 될까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이 개화기예요. 식물의 변이뿐 아니라 개화기가 이제 요즘은 특히나 이제 지구가 이렇게 온난화되다 보니까 개화기가 많이 변하지요. 그래서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1930년대 개화기가 뭐 4월 5일이었는데 지금은 점점 빨라져 가지고 뭐 3월 20일이 됐다든지 이런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건 역시 표본입니다. 그래서 표본에 가장 정확히 기재해야 될 내용 중에 3가지가 있죠. 날짜, 채집 날짜, 채집 장소, 그 다음에 채집자, 누가 했는지. 채집 장소를 쓸 때 항상 행정구역을 쓰라 그러긴 해서 요즘은 뭐 GPS가 있으니까 GPS로 뭐 동경 얼마, 뭐 북위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쓰지만 과거에는 그냥 지역명을 쓰다 보니까 뭐 남산 쓰면은 남산은 경주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뭐 저 평안도에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같은 산이라도 내가 어디서 이걸 채집을 했느냐를 알아야지 가지. 옛날 표본을 보고 그 산을 가려면 가서 산을 온통 다 뒤져야 돼요. 그죠? 정확히 이 골짜기인지 저 골짜기인지 이걸 모르니까. 또 귀한 식물들은 유난히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잘 숨어 있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걸 찾으려면 정확한 행정구역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화기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와서는 되게 중요해졌는데 이 기온이 뭐 1도씨 올라감에 따라서 뭐 또 0. 몇 도씨 올라감에 따라서 개화기가 얼만큼 빨라졌는가 이런 연구를 요즘들 하는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 자료가 그렇게 정확히 믿을 만한 자료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식물을 똑같은 장소에서 이게 측정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된 거는 대략적인 것밖에 모르죠. 뭐 남쪽에서 채집된 건 더 빨리 폈을 테고 이 중부에서 핀 건 좀 나중 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록 문화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손해 보는 게 많은데 이렇게 개화기 같은 것도 표본이 그 기록을 해주는 건 셈인 거죠. 결실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많은 표본이 있어야 우리가 그 식물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실제 그 실생활에도 좋은 거죠. 동물계를 크게 나눠서 뭐 세포 단계냐 아니면 조직이 어느 정도 생성이 됐느냐 아니면 기관이 형성됐느냐
체강의 형성과 체강이 어떻게 됐느냐는 동물의 진화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체강이라 하면 우리가 발생 단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일단은 체강이 없는 것들은요, 발생 단계에서 장이 만들어진 다음에 외배엽성 그 표피와 내배엽으로 만들어진 이 노란색, 이게 이제 장이라고 하면 외배엽과 내배엽 사이에 중배엽으로부터 기원한 조직이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체강이 없는 거예요. 꽉 그 중배엽성 조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체강이라는 게 공간이 없습니다. 이걸 갖다가 체강이 없기 때문에 애들은 무체강 동물이라고 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체강 동물들은 요 중배엽성 조직이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점차 커지면서 이 공간을 우리가 체강이라고 하는데, 그 공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기능을 나타내는 기관들을 우리가 거기다 넣을 수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훨씬 더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거나 외부 환경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물의 진화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체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지하게 커다란 이점이 돼요. 체절이 없는 것과 체절이 있는 것은, 체절이 없을 경우는 몸을 움직이는 몸 하나로 움직여야 되지만, 체절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몸의 체절 각각의 부분이 따로따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팔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다리는 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체절이 있는 것들은 몸의 각 부위를 적극적으로 하나가 아닌 각자의 그 체절마다 방향성 있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외부 환경의 자극에 훨씬 더 반응을 신속하고 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에 있어서 체절성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이런 것들은 또 진화적으로 성공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보세요. 좌우대칭 동물로 들어갑니다. 얘들은 몸 앞뒤가 생기기 시작해요. 좌우대칭이라고 하면 전후가 생겨야지 좌우가 생기거든요. 그죠? 몸 앞과 뒤가 생겨야지 왼쪽, 오른쪽 생깁니다. 그래서 좌우대칭 동물들은, 방사대칭 동물 같은 경우는 그냥 앉아가지고 먹이를 섭식하거나, 그리고 앉아서 주위의 환경에 반응하거나 자극에 반응하면 되는데, 보다 조금 능동적으로 먹이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포식자로부터 잡아먹으려고 하면 피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앉아서 그냥 먹기만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내가 먹이를 구하러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오는 배우자만 찾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파트너를 찾아야 되고, 여러 가지 생존 경쟁을 위해서는 고착성인 방사대칭보다는 몸이 좀 앞뒤가 구분이 있고 좌우가 구분이 있고, 그런 체제로 동물이 진화를 하게 마련이겠죠. 그래서 좌우대칭 동물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앞뒤로 길쭉한 형태가 되고, 그리고 몸 앞뒤가 생기다 보니까 방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몸 앞뒤가 생기면 좌우가 생기고, 좌우가 생기면 등 쪽이냐 배 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몸과 배와 등이 있고, 동물들이 좌우대칭 동물들은 다 등 쪽이 어디고 배 쪽이 어디고, 이게 다 구분이 갑니다. 그래서 주로 등 쪽은, 우리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아닌 좀 무척추 동물의 배 쪽은 주로 발로 움직이는 데로 분화가 돼요. 등 쪽은 몸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위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껍데기를 달고 다닌다거나, 이런 식으로 분화가 되겠죠. 그래서 등 쪽, 배 쪽에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좌우가 생기고 앞뒤가 생기다 보니까 앞쪽에는 아무래도 자극에 훨씬 더 반응을 빨리 하고 감각기관이 발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몸의 앞쪽으로 주로 감각기관이나 뇌나 신경계에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서 두부, 세팔리제이션, 두부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몸 앞쪽에 안테나가 생기거나 아니면 더듬이가 생기거나 신경절이 발달하고 브레인이 발달하고 감각기가 발달하고 눈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동물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먹이를 찾아 적극적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귀화식물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는 있고 우리나라에 새롭게 귀화된 종으로서 기록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다음에는 또 똑같은 행사로 들어가야 돼요. 다 되셨어요? 어려운 게 아닌데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이거를 먼저 야채. 야채? 네. 지움 큰 뱀무. 큰 뱀무. 해본 적이 없죠? 네, 없어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폭넓게 배울 수 있다는 점. 맨 처음에 과학교육도 있었고 진화도 있었고 다큐멘터리도 있었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도 이제 실습도 있고 또 계속 다른 게 되게 많잖아요. 이런 요령도 그 반대 곤충이랑 눈을 맞춰보세요. 상관없을까요? 내가 하나씩 속으로 이미 많이 꼼꼼히 그래도 거둥이 같은 경우도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도 열정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길이 또 열릴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꼭 그러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과학관 그 전문가의 꿈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 화이팅! 탐구 많이 들어보셨죠? 탐구 또는 탐구 활동. 전 어렸을 때 탐구 생활이라고 하는 책을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탐구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과학적 탐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초 탐구와 그 다음에 통합 탐구 과정이 있는데요. 기초 탐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관찰, 측정, 분류, 예상, 추리가 같은 것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고요. 이건 각각 개별적이긴 하지만 관찰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고 관찰하는 거죠, 정말. 관찰은 가장 기본적인 어떤 탐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초 탐구 과정과 더불어 이제 최근에 이제 통합 탐구 과정을 매우 중시 여기는데요. 문제 인식하고 가설 설정하고 탐구 설계, 탐구 수행, 자료 해석, 그다음에 결론 도출의 과정들이 있는데 자료 해석 과정에서 뭔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재실험을 설계할 수도 있고요. 또 자료 해석 결과를 보니까 좀 우리 예측과는 다르게 나왔다 그러면은 그것들을 다시 그 가설 수정해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그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요. 박쥐 같은 경우에 지금은 다 아시는 사실일 수도 있겠습니다. 박쥐 같은 경우에는 밤에 주로 날아다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박쥐 저희 집 마당에 굉장히 많이 날아다녔습니다. 막 맞추려고 돌도 막 던져보고 그랬는데요. 안 맞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그 생각까지 못했죠. 조그만 애였으니까. 박쥐를 가지고 이제 이런 통합 탐구 과정의 예를 든 사람이 있는데요. 일단 박쥐 같은 경우에는 밤에도 깜깜한 밤에도 잘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그리고 장애물도 잘 피하죠. 문제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뭘까? 뭐가 문제일까? 생각하죠. 박쥐는 뭘 인식해가지고 저렇게 날아다니니까? 가서 설정하는 거죠. 눈 외에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뭐 소리라든지 박쥐 소리는 우리 귀에 들리지 않지만 박쥐는 끊임없이 소리를 내서 이렇게 자기 그 반사돼서 들어오는 거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설정하는 거죠. 그럼 소리가 문제라고 하면 실험을 설계해야 되죠. 그럼 박쥐를 잡아서 귀를 막든지 입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얘들을 날려본다. 그러면 박쥐의 어떤 그랬을 때 이제 예상되는 거는 얘들이 제대로 못 날 것이다 예상을 하겠죠. 그렇게 못 나니까 실제로 해보니까 그게 역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박쥐는 자기 위치를 소리를 내 가지고 반사되는 음향을 듣고 자기 위치를 인식해 가지고 이렇게 밤에도 잘 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과정들로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통합 탐구 과정을 통해서 통합 탐구 과정을 이제 진행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지식을 이렇게 나눈 지식의 그 학습 형태를 이렇게 구분한다고 하면요. 암기와 수용적인 암기 학습에는 뭐가 있냐면 구구단 외기 같은 게 있어요. 구구단 외기에는 어떠한 그 이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죠. 그냥 무조건 기계적으로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구구단에 무슨 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3 곱하기 3은 8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이런 것부터 우리 과학자들이 하는 것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어떤 연구는 여기 유의미 학습과 발견 학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굉장히 다양한 그 존재들이 학습 방식들이 존재하는데 연구 방식이라든지 강의법이 무조건 나쁘냐? 그렇진 않습니다. 정보 전달이 주된 목적이 있을 때 단시간에 특히 다량의 정보를 전달해야 할 때는 강의법이 효과적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없을 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이런 강의법이 적절한 상황이 되겠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법이 있습니다. 질문법은 피응답자의 반응을 요청하는 의문으로서 과학적 여구나 과학 교육의 필수적인 방법으로 이용됩니다.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한다든지 수업의 내용이나 주제에 관한 사고를 자극하는 데 적절하고요. 특히 그 탐구 중심, 강의 토론에 의한 과학 교수 학습을 적용할 때 아주 그 유용한 방법입니다. 질문은 한 번에 한 가지만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잘 못 하시는 분인데 막 여러 가지 질문하게 되면 애들이 혼란스러워하죠. 보통 저도 수업할 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애들한테 물어보고요. 10초도 못 기다리고 30초는 기다려 주십시오. 어느 정도 학생들이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토론법이 있습니다. 이 토론법은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독려하여 관점과 견해를 공유하는 상황에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어떤 지식 전달 이런 것보다는요, 사실 과학적 사실이나 개념, 원리, 이론 등 수업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가치 판단을 원하는 사회적 논쟁거리, 예를 들어 이제 낙태라든지 아니면 뭐 GMO라든지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있죠. 요것들에 의해서 그것들 두고 학생들이 이제 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 토론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통해서 결정력, 탐구력,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을 신장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진화? 디자인이 진화를 한다? 좀 생소한 개념일 것 같은데요. 혹시 그 젊으신 죄송합니다. MP3 따로 쓰시는 분 있으세요? 다 스마트폰으로 음악 들으시죠? 혹시 워크맨 갖고 계세요? 소니 워크맨? 집에 있어요? 들으세요? 안 듣죠? 그거 기기는 있는데 테이프가 없어서 못 들을 거예요. 그죠? 걔네들은 왜 지금 다 흔히 말해서 다 흔적도 없이, 흔적은 남아있네요. 왜 사라졌을까? 스마트폰으로 다 진화가 된 게 아닌가? 예로. 그 생각을 해요. 모든 사물들은 그 상황과 그런 주변 조건에 맞게 계속 살아남지 않으면 얘는 도태되거나 퇴화한다라고 하는, 마치 생명체가 자기 생명을 연장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조금씩의 형태와 특질을 바꾸듯이 디자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형질을 스스로 바꾸거나 필요 없는 형질을 스스로 도태시킨.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주변의 디자인들은
최근에 쓰는 물건들은 대부분 이렇게 나름대로 진화한 지금 이렇게 끝단에 와 있는 언제 또 없어질지 모르겠죠. 그죠? 그 스마트폰 전에 MP3, 뭐 워크맨, CD맨, MP맨 뭐 굉장히 많은 음향 기기들이 나왔는데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죠? 걔네들은 다 도태된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만든 디자인은 혹시 50년 전께 살아남은 게 있나요? 안경. 라이터도 요즘 안 써서요. 제가 고른 것 중에 하나가요.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모나미 볼펜이에요. 네? 아, 그랬어요? 아, 볼펜이 그러지 말고 딱 모나미 볼펜 딱 꼭 집어서 1963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형상 그대로 아직도 판매되고 있어요. 또 하나 살아난 거 아니 뭐 이렇게 떠올려지는 게 하나가요. 레고 같아요. 레고. 애들 갖고 있는 레고가 그게 나온 게 1943년이래요. 네, 레고 블록. 걔는 그러면 70년 가까이 되죠. 그 형상 그대로. 걔는 왜 살아남았을까? 뭔가 굉장히 강한 유전자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감히 유전자라고 얘기해요. 디자인 유전자, 디자인 DNA. 모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디자인 물건에는 나름대로 거기에 생존 인자, 그런 DNA가 거기에 내장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세월이 가면서 어느 순간에는 물론 사라지지만 제가 봤던 것 중에 아직까지도 변치 않고 쓰여진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가 1919년에 만들어지고 아직까지도 쓰고 있는 런던 지하철 지도. 그 전에는 막 복잡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쓰는 모든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지도가 런던에서 만든 그 지도를 아직까지 그대로 써요. 1919년에 만든. 걔는 100년이 가까운데 걔는 왜 100년 동안 변치 않고 계속 쓰여질까? 디자인도 하나의 유기체처럼 살아있는 생명처럼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형질을 획득하거나 불필요한 형질을 도태해요? 맞아요? 저 되게 고민했어. 도태인가?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생애 주기, 라이프 사이클 같아요. 결국 인간이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요게 디자인도 진화를 하는 그런 과정이다. 세계 미국 사람들이 저렇게 훌륭한 과학자가 있나 해서 이제 빅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주가 생겼잖아요. 한 가지 제가 평소에 늘 생각하고 있는 거 하나는 뭐냐면 배우는 줄 몰랐는데 배웠더라 하는 교육이 가장 훌륭한 교육이라고 늘 생각하거든요. 나 이거 배워야 하는데 그러면 벌써 하고 싶지 않고 뭐 이런데 그런 거에 사실은 제일 좋은 곳이 과학관인데 그 기획을 잘 하시면서 우리나라 정말 앞으로의 이 긴 교육에 참 중요한 역할을 다 담당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